제주도 토익 강사가 읽어주는 책 생각하는 금요일 2부 독서 시간입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은 저희 오픈톡방에 줌으로 제공이 되고요. 주 유튜브에 생각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녹화본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크리스나 워드케의 구글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OKR이었습니다. 업무에는 목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좀 힘이 든 약 달성률 50% 정도의 확률에 어려운 목표를 잡고 그것들을 수치화시켜 최선을 다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다뤘던 책들 중에서 역대급 어렵다. 목표를 이루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OKR 시스템은 거대한 구글이나 IT 굴지의 기업들도 처음 도입을 하면 실패를 하는 목표 달성 시스템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당연히 한 번에 이룰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나 워드케는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서 효율적이고 좀 더 단순한 방식, 즉 OKR을 줄이는 방식을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3개의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실패했다면 2개로, 2개의 핵심 목표였다면 1개로 줄여서 확실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루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OKR을 지금부터 익혀나간다면, 적용하고 익혀나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숙제들과 인생의 숙제들과 과업들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효율성이 보장될 겁니다. 꼭 한 번쯤은 OKR을 실행해 보길 바라며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브룩스의 경영의 모험. 원래 6월까지만 어떻게든 방송을 이어가 보자던 저의 계획에 정점으로 기획한 책입니다. 워렌 버핏이 극찬하고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에게 추천한 유명한 경영학 서적이고요. 1969년에 출간됐었던 책입니다. 원제는 Business Adventures라는 제목이고요. 작가는 당시 이미 비즈니스와 금융에 대한 글들을 잘 쓰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0년 전에 경영과 경제계의 사건 12개를 기사글로 엮어 모아놓은 이 책이 지금까지의 제 방송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주고 또 앞으로 7월부터 진행될 새로운 방송에 환한 빛이 되주길 바라며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경영의 모험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의 초판이 1969년에 나온 만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록스라는 복사기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21년에 애플처럼 놀라운 혁신 기업으로 다뤄지고 있는 책이니까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라도 읽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책은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이고요. 12개의 사례를 들어서 독자들에게 경영의 통찰력을 줍니다. 경영학에서 아예 전공서적으로 다루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와 수록에 있어 매우 신뢰성 있는 책임은 틀림이 없죠. 그중 전부를 다 다루는 건 너무 방대해서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할지도 몰라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목차를 좀 줄여서 언급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첫 번째 챕터죠. 첫 번째 챕터를 다뤄보고 싶어서 에드 쉘의 운명, 완벽한 시스템, 준비된 실패. 포드가 2년 만에 신차 사업을 접은
이유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차가 포드가 이제 2년마다 사업을 접은 이유가 되는 그 에드쉘이라는 차인데요. 자, 첫 번째 사례이자 어쩌면 이 사례가 이 책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포드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 4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에드쉘이라는 2년 만에 프로젝트를 마감하게 된 자동차입니다. 당시 평론가는 회사 내부에서는 1959년에 출시된 이 차가 망한 이유를 시대에 뒤처진 디자인과 운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실존했었던 실제 이야기들을 작가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취재해서 기록합니다. 실제로 포드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철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제품들에 대해 기존 자동차들, 지금 발매되어 있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동차를 사기를 원하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동차를 실제로 현장에서 판매할 딜러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며 준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하는 자동차의 공식을 많이 차용해서 힘이 넘치는 설계까지 구현했죠. 포드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 이 자동차에는 이 자동차의 미래는 확실해 보였고 성공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고되며 현재 가치로 총 4천억 원에 이르는 대손실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파악해보니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회사의 역량은 집중되어져 있었고 모두가 정말 에드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안건을 정리해 나갔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정작 지도부의 감각과 감성에 의존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중요하게 진행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되는 자동차는 결함투성이었다든지 그렇게 1960년형 에드셀은 겨우 2846대만 생산돼서 오히려 웃기게도 현재는 자동차 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한 매물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그리고 또 심지어 에드쉘을 포드가 차라리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만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적선을 했더라도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상황이 좋았을 거라는 말은 회사가 철저하고 아주 처절하게 에드쉘 관련된 경영에 실패했음을 알려줍니다. 과연 말이죠. 에드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포드라는 대기업이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1960년대의 회사들과 그리고 또 1960년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그를 완벽하게는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어마어마한 광고와 분석들이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가 회사로 손해로 이어졌다는 건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60년 전의 회사들도 어쩌면 지금 간혹 실패하는 대형 회사들과 동일하게 흔히 본인들이 시장을 조작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회사들이 1960년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회사는 광고와 기획 단계에서 소비자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살아있으며 그리고 또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절대 대중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효율적이고 그리고 기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 달리는 차를 원했습니다. 에드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죠.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포드는 이유를 찾지도 못했고 밝히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또 보고서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책에서 작가의 취재 도중 정작 구매를 해야 되는 소비자들은 구매자들이 일으킨 파업이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작가는 소비자는 독재자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이유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조나 판매를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심리를 맞추고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크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소비자는 독재자이므로 판매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맞춰야 된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제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드쉘은 망했습니다. 기업의 완벽에 가까운 준비에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존 브룩스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앞으로 수많은 사업가와
그리고 오만에 빠진 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죠. 제가 선정한 두 번째, 책에는 다섯 번째 목차에 수록되어 있는 제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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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록스.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복사기의 성공, 1960년대의 테슬라이자 애플 제록스. 요거는 이제 제가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록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타자기가 있고요. 그리고 먹지가 있습니다. 먹지는 이제 흰 종이를 이제 먹지를 대고 이렇게 적으면 필사가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등사기도 있습니다. 저도 등사기는 굉장히 생소해요. 예. 그리고 오프셋 인쇄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면 제록스의 복사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사기보다 굉장히 크기가 크죠. 예. 자, 기존의 기술들을 한데 묶고 특허를 자본으로 묶어내서 상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복사기에 필요한 특허는 이전에 발명되어진 타자기나 등사기에서도 일부 교차점이 있었고 그 특허들을 전부 다 자본으로 구매하고 모아서 복사기의 상업화를 이룬 케이스죠. 복사기가 세상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타자기, 먹지, 등사기, 습식 인쇄, 그리고 건식 인쇄를 통해서 대량 복사를 가능하게 했고요. 저작권의 개념을 세우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해서 상당 부분의 순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어쩌면 인류 최초의 혁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록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 복사기의 탄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887년에는 타자기도 시장에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고 당시 사업가나 변호사는 어떤 문서 5장이 필요하면요. 타자기를 치기보다는 직원에게 시켜서 5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말이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도 불법 복제는 나쁜 것으로 여겨지듯이 당시는 특히나 복제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1900년 이후가 되어야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시에 조금씩 보급되기 시작한 등사기가 사무실의 표준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1930년부터 40년대까지 옵셋 인쇄기라는 것도 발명이 되었지만 원판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매수가 많을 때만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복사기의 개발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50년대가 끝나고 1960년대가 시작될 무렵에 제로그래피라는 새로운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보통 종이에 건조하고 영구적이며 양호한 품질을 복사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되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하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처럼 말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어서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철학자들을 포함 사회 전반적이고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뉴욕주 로체스터에 기반을 둔 제록스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물론 혁신을 바탕으로 제록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제록스는 1961년만 해도 포춘이 선정하는 미국 500대 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1964년에는 227위를 차지했고 꽁충 뛰었어요. 그리고 1967년에는 또 126위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3년 만에 큰 성장을 합니다. 순식간에 추후 주식 시가총액으로 미국의 15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1959년 말에 주식을 사서 1967년까지 보유한 사람은 주식이 66배가 뛰었다고 하니 가히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애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록스의 복사기는 어느 날 문득 개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의 복사기 관련된 기술을 모으고 특허를 하나씩 구매했고요. 그리고 개발 작업이 진행되면서 드는 비용이 치솟아 나중에는 회사 모든 것에 사활을 걸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세밀하게 책에 묘사되어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지 못할 정도로 처절합니다. 원년 멤버들은 주 복사기 개발 전까지는 월급도 받지 못해서요. 월급을 주식으로 받았고요. 그중 일부 사람들은 큰 뜻을 위해서 저축과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을 회사에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1958년까지 제품은 단 하나도 복사기에 출시되지 못했고 미래의 기술에 매달려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임직원이 사활을 걸고 임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60년에 제록스가 복사기를 내놓고 폭발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상주의의 이례적인 성공,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조잡한 실험실에서 외로이 연구한 발명가의 기술을 가족 중심의 작은 회사가 이어받고 초기에 거듭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특허 제도에 의존하여 고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한 상표로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드라마 같은 직원과 회사의 투혼 말고도 19세기 기업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제록스의 사회 기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20세기 기업에 나아갈 방향을 미리 보여준 기업이랄까요? 제록스의 사장과 중력들은 제록스 정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록스의 사장과 중력들은 제록스 정신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강조하는 문제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제록스는 큰 이익으로 인해 오히려 악덕 기업으로 매도당할 때도 있었지만 순이익의 1.5%를 꾸준히 기부하는 정말 현재 기준으로도 엄청난 금액을 사회 공헌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요. 이 위대한 기업은 작가의 기사 마지막까지도 당시 기준으로 파격적인 기부를 하는 기업의 위대한 정신과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상과 가치, 그리고 기술이 기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혁신과 미래 기술에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간에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기자가 중력들을 인터뷰합니다. 주식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초조하지 않습니까? 라는 인터뷰를 말이죠. 회사 임원들은 회사는 회사의 기술과 가치에 집중하기에 주식 가격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테슬라나 애플도 미래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익에만 집중하는 회사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돈을 벌기 위해 집중하는 오로지 그것에만 탐닉하는 회사는 몰락했고 기술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기업에 철학과 신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모두가 깨닫게 하고 또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업이 추구해야 할 진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목차 11번째 실려 있었는데요. 개는 물기 전까지는 모른다. 기밀과 정보는 어디로든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공부가 되는 부분이고요. 개가 사람을 물기 전까지 그 개를 우리는 착하게 본다라는 것에 비유를 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죠. 올게무스는 굿리치라는 회사의 우주복 공학부 관리자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머큐리 우주선의 우주 비행사들이 궤도 비행과 준궤도 비행에 나설 때 입었던 우주복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굿리치의 경쟁업체 라텍스사에서 좋은 대우로 영입을 제안받았고 굿리치에 일할 당시 업무에 비해 급여나 본인이 누리는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라텍스사로 이동하기로 빠르게 결정합니다.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굿리치의 법무팀과의 미팅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회사 당시만 해도 올게무스는 이러한 것들이 사건으로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지는 몰랐지만 퇴사와 동시에 굿리치는 올게무스를 기술 유출 관련 건에 대해서 고소하였고 수많은 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과 그리고 또 그 지식인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자신의 회사의 기술을
유출할까 걱정인 기업들, 이 두 쪽 모두가 집중하게 되는 역사에 남을 소송전이 시작됩니다. 자, 굿 리치 대 올게무스 소송. 법원은 기업 비밀을 훔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39년 미시간주에서 더치 쿠키 머신 컴퍼니가 전 종업원이 회사의 비밀 방법을 이용해, 이게 이제 모든 종업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에 우리와 함께 일했던 종업원이 회사의 비밀 방법을 이용해 쿠키 머신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라는 곳에서 출발한 소송을 사례로 듭니다. 당시 법원은 더치 쿠키 머신을 만드는 방법에는 적어도 3가지 비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종업원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죠. 하지만 미시간주 대법원은 항고 소송에서 피고는 비록 비밀을 알지만 자신의 쿠키 머신 제작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앞서의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어려움은 원칙들을 사건에 적용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에 있는데요. 민간 산업의 연구개발 부분이 팽창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결과가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는 회사로 지식인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지식인들은 또 반대로 회사의 노예처럼 한 회사에 종속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고민들은 점점 깊어져 갔죠. 최종적으로 변호사들은 첫째, 아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럴 의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업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과연 금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단지 그 일자리 제의가 법을 위반하라 라는 특별한 유혹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직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찾았습니다. 그 인용 부분은 1953년에 리즈데일 앨리스라는 변호사가 쓴 기업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대개 직장을 옮긴 직원이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비밀을 지키기로 한 계약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전 고용주는 조처를 취할 수가 없다. 불법 행위법에는 개는 물기 전에는 모른다. Every dog has one free bite 라는 금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직접 물어서 공격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그 개를 공격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고, 개와 마찬가지로 전 고용주도 전 직원이 명시적인 행동을 저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처를 취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최종 항고 법원의 결정은 실제로 누설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밀 누설 위험이 현재 존재하며 금지 명령이 장래의 잘못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게무스에게 굿 리치가 기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과정과 정보를 라텍스에 누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도일 판사는 올게무스가 경쟁 기업에 취직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간단히 말해 올게무스는 굿 리치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마침내 굿 리치를 떠나 라텍스사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도 물론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기회, 그리고 연구 비용도 당연히 연구에 꼭 필요한 것이고요. 어쩌면 워드케의 OKR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아이디어만큼이나 실행력과 실행을 받침해줄 시스템도 중요하기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100% 만족은 못하는 판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상해서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위의 판례가 나온 것이죠. 위의 판례 이후로 많은 지식인들이 위의 판례를 이야기하고 또 많은 기업들도 위의 판례를 인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위의 사건은 6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기업 등에서 기업과 직원의 권리를 둔 여러 갈등의 열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던 말입니다. 수많은 고전들이 지금도 읽히고 그리고 집중해 읽을수록 우리에게 감탄을 끌어내는 것은 삶이란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전 중에 고전. 삼국지를 읽는 이유는 치밀하고 섬세하게 묘사된, 꼼꼼히 적으면 A4 용지를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등장 인물들에 대한 묘사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일종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삼국지 독서의 매력 포인트인 것이죠. 저는 경영의 모험을 읽으면서 기자 출신인 작가의 치밀함과 끈기에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놀랍도록 섬세하게 묘사된 사건의 배경들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작과 그 끝이 명확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작가의 이야기 능력에도 정말 감탄했습니다. 타고난 기자이자 매력적인 이야기꾼 존 브룩스, 마치 하나의 서사시를 읽듯이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일어난 경영과 경제 이야기들을 풀어준 작가 덕분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에게 수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한 책이죠. 작가는 이런 사건은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례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정답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마치 올게무스의 판례처럼 각 사건의 모든 판례가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듯이 현실은 물처럼 본질은 같아도 흐르는 형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통찰력을 선물합니다. 12개의 사건을 모두 읽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정신적 가치들이 되게 많은데요. 하지만 작가가 한 개의 챕터를 쓰기 위해 고심하고 그리고 또 감내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책을 읽는 내내 작가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방송부터는요, 1부와 2부, 지금까지 통합 방송했었던 방송을 1, 2부를 이제 쪼개서 격주로 운영을 합니다. 방송의 질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책을 일주일에 읽기엔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 좀 더 깊게 읽고 통찰하자는 의미가 담긴 의견들을 좀 제가 수렴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홀수주에는 시사와 경제를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금요일을, 그리고 짝수주에는 2주마다 책을 읽고 2주 동안 책을 읽고 독서를 대신해주는 독서하는 금요일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은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이 되고요. 특히 독서하는 금요일은 7월 2일까지 유현준 작가님의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2일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바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7월 9일까지 7월 9일까지 유현준 작가님의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현재 토론 스터디도 운영 중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주 정말 지난 4주를 되돌아보면 판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영과 경제에 대한 책들을 좀 주로 다뤘었는데 이제 공간과 건축에 관련된 책을 또 다양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에도 요즘 자주 나오시는 유현준 씨의 작품이니까 우리가 생소해하는 공간과 삶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하며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했었던 6월 방송을 드디어 성공했고 마쳤습니다. 박수! 네, 제 자신에게 저도 박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에게도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해내서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송,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변화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1, 2부를
통합해서 운영하던 걸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쪼개서 첫 번째 주, 뭐 세 번째 주는 이제 생각하는 금요일, 경제 시사. 그리고 세 번째 주, 죄송합니다.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짝수주에는 이제 독서하는 금요일이라는 이제 책을 정리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아주 미약하더라도 우리 제주 청년들이 특히 또 다른 청년들도 방송을 함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특히 또 제주 청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시사와 경제를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책도 좀 함께 읽고 좀 지적인 영역을 탐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주까지 열심히 생각하면서 한 주 보내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생각하는 금요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